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서비스 OK셀을 운영하는 김우석입니다. 네,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간략하게 저희 OK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OK셀은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뭐 모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베트남에서는 탈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을 보여주는 위치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게 결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디바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오토바이를 살 때, 팔 때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일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오토바이 거래, 생활 플랫폼 서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있는 오토바이 시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운행되고 있는 오토바이는 2021년 최신 데이터 기준 6,200만 대입니다. 6,200만 대라는 게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베트남 인구하고 비교해서 보면 오토바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베트남 총 인구수가 약 1억 명, 그리고 그중 성인 인구가 약 6,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수는 6,200만 대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트남 성인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한국에 있는 중고차 시장이나 베트남 중고차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숫자이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베트남 상황에선 가장 아이디어란 수단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차 가격이 비싸거나 대중교통이 미비한 이유만이 아니라 도시의 스트럭처 또는 사람들의 거주 방식, 거주 공간, 그리고 생활 방식에 오토바이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시장은 지금 포화 시장으로도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8%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토바이를 또 타려면 사야 되고 타고 나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중고 오토바이 시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 중고 오토바이 시장 규모도 거대해서 연간 8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 오토바이 거래 규모만 9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80% 이상은 아직도 재래식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 뒤에 이미지 뒤에 있는 시장은 하노이에 있는 대표적인 중고 오토바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만 하루 2,000대 넘는 오토바이가 거래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대한 규모의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재래식 시장이기 때문에 좀 명확한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는 방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시장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어떤 오토바이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시불 현금 결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시장에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금 일시불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이 오피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당을 이렇게 들고서 오토바이를 사는데 지금 2016년 기준 1인당 GDP 2,600달러에 오토바이 평균 가격은 1,500달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 다발로 사는 것 같은 상황이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신뢰도를 넘어서 매우 낮은 신뢰도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뭐 중고차 시장 자체도 레온마크로 유명하지만 그 오토바이 시장, 베트남의 중고 오토바이 시장의 신뢰도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오토바이를 발바로 샀더라도 이거를 현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토바이는 믿을만한지 셀러 믿을만한지 가격은 괜찮은지 불안함을 겪으면서 오토바이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현금 결제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시장에는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베트남 최초의 모바일 기반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투명한 금융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좀 유일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 9월에 오케이스의 공식 앱 서비스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2년, 만 2년이 된, 딱 2년이 된 이제 신규 서비스고요. 네, 이제 관련해서 뭐 다양한 앱, 웹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2주 만에 베트남 인기 앱 7위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지금 인기 6위 정도인데요. 이커머스 분야에서요. 아니 뭐 7위나 6위가 뭐냐, 1위도 아니고 라고 이제 많이 농담처럼 물어보시는데 이 이커머스 베트남 이커머스 순위에서 1, 2, 3, 4위는 그 쇼피, 라자다, 티키, 샌도가 자리 잡고 있고 5위에는 초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 내내 10위권 안에서 6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뭐 앱 출시 첫 달에 10달부터 매달 10만 명씩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 만에 300만 앱 다운로드가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100만을 받는 데는 1년이 걸렸고 두 번째 200만에는 약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300만은 4개월에 걸려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400만에서 500만 앱 다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CPI 이건 뭐 저희 광고비가 적게 나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요 근래에는 거의 광고비 앱 다운을 받는데 광고비가 100원 미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마케팅 팀에서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 2명이 보면 1명이 다운받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광고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프로덕트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마켓핏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성장을 해서 저희는 이제 2022년에는 약 1,000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확장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2천만 명 정도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성장을 통해서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서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베트남 국민앱 서비스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단순히 거래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뭐 그 외에 이제 베트남 최초의 뭐 시세 정보 제공, 베트남 최초의 전자계약서나 이런 서비스들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도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물 필터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한 파이낸스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최초로 모바일 기반 중고 오토바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예, 지금 이제 작년에 테스트 프로덕트를 시작했고 금년에는 더 개선된 프로덕트를 제공이 거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사는데 금융 서비스 모바일로 받는 게 뭐 특별한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모바일 기반의 중고 오토바이 전용 금융 서비스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시장의 키플레이어들인 중고 오토바이 상점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1,500곳의 중고 오토바이 전문 샵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뭐 연간 작년 기준으로 10만 대 이상의 매물이 이제 업데이트되고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저희가 이제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에서 1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건 이건 이제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트너들과 마케팅을 협업하는 딜러 4.0 프로젝트가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이제 2019년도에 만든 되게 낡은 맵인데 이 정도 파트너들과 대상으로 해서 하노이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2021년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제공한 저희 강점은 뭐 시장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있는 플레이어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장 1위 도미넌트 플레이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 저희의 어떤 매력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에 시작한 이제 굉장히 젊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10명 남짓의 직원이 시작을 해서 이제 2021년도에는 120명의 직원이 하노이와 호치민, 서울에서 열심히 뜨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개발자가 시니어 중심으로 이제 45명 정도의 개발자를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2018년도에는 뭐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컴페티션에 다양하게 참여해서 네, 1등을 여러 번 했고, 연말에는 저희가 ICT 이노페스타라는 큰 행사에 참여해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하고, 2019년에는 이제 팁스라고 불리는 한국 정부 지원 사업에서 약 최대 7억 원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투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누적 약 7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1,500개 정도의 파트너샵하고 이제 잘 협업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2,000곳의 파트너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저들도 꾸준히 늘어서 앱 다운도 약 400만, 500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새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더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성장 방향은 오토바이 거래에서 금융 프로그램이나 생활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네, 이를 통해서 동남아 시장이나 자동차 시장으로 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베트남 자회사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이제 서울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소수의 개발팀을 운영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IT 디비전,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HR 4개의 디비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은 약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드릴 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일단은 스타트업 가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2회 정도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스타트업은 지금 현재 시리즈 B 유치를 하고 이제 엑싯을 앞두고 있는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컬 팀들에 모여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바이오 스탠다드라는 한국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타고 수리하고 거래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5년 차가 되어서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파이낸스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은 이제 저희 이제 베트남 쪽 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저희 이제 CTO를 비롯해서 다양한 좀 개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럼 베트남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예, 저는 베트남에 2016년도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딱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을 처음 오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나요? 아, 2016년도에 저는 다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리프레시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GIBM이라는 좀 좋은 과정이 있어서 베트남에 오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GIBM 과정을 잘 끝내지 못했는데, 그 덕분에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처음 오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소감을 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 그, 사실은 가장 좋았던 부분과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인데요.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이제 가장 저를 베트남에 머물게 했던 것들은 사실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삔감이라고 불리는 정감, 한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사실은 느끼기 어려웠던 그런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베트남에 제가 자리 잡고 싶게 했던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저도 잘 모르고 특히 베트남만 잘 모를 뿐만 아니라 IT 쪽에도 제가 굉장히 경험과 지식이 일천했습니다. 이럴 때 베트남 개발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팀을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뒤통수를 여러 번 맞고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힘들고, 아, 내가 과연 베트남에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 저랑 같이 해주는, 저랑 정말 단단하게 한 팀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팀워크가 어려움을 함께 넘으면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좋았던 것도 사람이고, 네, 힘들었던 것도 사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앞으로도 그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계시지만 또 이제 어차피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베트남은 제조업도 당연히 항상 중요한 사회 근간이지만 IT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 네. 스타트업으로 베트남에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종의 동료 혹은 이제 경쟁 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베트남에 오시려고 계획하시거나 지금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언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그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1년 지나니까 뭔가 알 것 같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잘 모르겠고, 5년 지나니까 더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베트남에 와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베이스로 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약간 베트남 문화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모든 게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두고 베트남을 보면 베트남에서 부족한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 부족함이 이제 좋은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베트남을 정말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베트남 언어와 문화와 사람에 대한 경험을 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신다면 베트남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셔도 훨씬 더 편안하고 베트남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 약간 주제랑 벗어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 여러 군데를 다니셨을 텐데 가보셨던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가 여기는 꼭 한번 사람들이 잘 안 가보는 데인데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나요? 저는 사실 베트남에서 여행은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토바이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원래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맘쯤에 친구 한 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호치민에서 다낭을 거쳐서 야짱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오토바이 여행이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때 남았던 그 진한 기억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항상 그립고 다시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좀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시즌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혹시 베트남에서 시간과 기회가 되신다면 오토바이로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랑은 눈에 보이는 뷰가 완전히 다르고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 되게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좋았습니다. 네.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이 네. 다른 나라와 다른 특이점이 좀 있나요? 브랜드라든가 아니면은 수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일단은 큰 맥락에서 한국처럼 고도화된 국가와 비교를 하면 오토바이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라고 하면 이제 모터스포츠 취미로 즐기시거나 아니면 배달 같은 효율성을 노리시는 이제 운전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요즘 뭐 라스트 마일이 발전해서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메이저한 마켓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오토바이는 매스마켓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통수단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 운전자의 비율이 12% 미만인데 베트남에서는 여성 운전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매력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고요. 지금 이런 특성은 단지 베트남에만 있는 건 아니고 몇몇 국가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오토바이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고 세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시가 그 The Capital City of Motorcycle인데요.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등록된 인구 대비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등록된 오토바이 수가 인구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거의 오토바이가 생활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삶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오토바이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 저희 목표는 조금 단순합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가 크고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중고 오토바이 시장 또는 오토바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만 대 오토바이가 거래될 때는 800만 명이 판매하고 800만 명이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인 오토바이 시장도 있으니까 약 2천만 명에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토바이 거래를 경험하게 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40% 이상에서 50% 이상 정도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매년 3조에서 5조 수준의 오토바이가 저희 오토 플랫폼 에 흘러갈 때 여기 덧붙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찾고 또 개발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노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런 이제 매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범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좀 혹시 그래도 오토바이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중국은 벌써 전기 오토바이가 상용화 됐고 지금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베트남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그거는 예,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정부에서 오토바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시장은 신차, 중고차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꿔서 말하면 오토바이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대중교통도 개발을 하고 자동차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은 전기 오토바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에서 전기 오토바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베트남 업체도 있고 한국 업체도 있고 중국, 인도 업체도 오토바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배터리와 모터 부분에서 효율성이 기존의 엔진식 오토바이에 비해 효율이 좀 떨어지고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단순 근거리 이동용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루에는 뭐 많게는 몇백 킬로씩 운행을 하는 배달용, 업무용, 여행용 등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디맨드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의 발전도 중요하고 아마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깊이를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트남 시장에 브랜드별로 점유율이 가장 큰 탑 3가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이제 혼다, 야마, 그 대만의 킴코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혼다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야마하도 이제 상당히 뭐 완성도가 높은 역사 깊은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 특히 혼다를 중심으로 한 일본 브랜드들이 동남아 시장을 다 제패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일본 혼다의 어떤 내구성이나 가성비 등등이 이제 동남아 시장과 잘 매칭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본으로 하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빈파스트에서 만드는 이제 뭐 전기 오토바이 시리즈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 탑바이크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조금 이제 스쿠터나 소형 오토바이에 집중하고 있다면 대형 오토바이 브랜드들도 빠르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본 브랜드 내에서는 가와사키라는 브랜드가 대형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시장에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대형 브랜드들이 매장을 내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고차 시장이나 일반 신차 시장을 보면은 색깔이 되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무채색이 중고차 시장 시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네. 가장 거래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혹시 베트남에 있는 특수한 컬러라든가 모델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그런 특이점들이 있나요? 재미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베트남 관점에서 어떻게 오토바이를 분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분류할 때 남성용과 여성용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소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좀 작은 오토바이인데 변속기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들이 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요.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스쿠터 중에서도 약간 동글동글하고 좀 이제 사이즈가 작은 스쿠터를 선호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국 관점에서는 여자분들이 오토바이 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성별로 분류한다고 라고 저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 운전은 뭐 그런 분 있긴 하지만 노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체격이 작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오토바이를 타면 다리가 안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 또 오토바이가 너무 힘이 좋으면 또 출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베트남은 이제 남성한테 맞는 남성용 오토바이, 여성한테 잘 어울리는 여성용 오토바이를 좀 분류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 베트남 오토바이를 보면은 평상시 한국이나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액세서리가 많이 달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이게 장을 보려고 이제 많이 걸게 하는 그런 옷걸이 같은 것도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고 그 네. 특이한 액세서리 같은 건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오토바이에 장 보는 고리가 달려 있는 거는 정말 베트남 생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하면서 그 장바구니 거리의 유용성을 굉장히 잘 느끼고 있는데요. 의외로 약간 한국 시장과 비교해서 재미있는 점은 좀 이렇습니다. 한국 오토바이 시장에 필수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베트남에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동안 핸드폰을 충전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베트남에서는 워낙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고 그리고 핸드폰이 비싼 물품이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핸드폰 거치대를 두지 않고 반대로 짐바지를 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짐바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규격화된 제품이 아닌 나무로 깎아서 만들거나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붙인 짐바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랩 모토라든가 그런 오토바이 그런 앱들을 통해서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중고 시장이 좀 더 커졌는지 아니면 그랑 별 상관없이 돌아오고 있는지 그건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오토바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것과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새 오토바이 시장 성장률이 연간 8%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고 오토바이 시장은 더 이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잴 수는 없지만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체감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오토바이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굳이 신차를 사지 않더라도 중고 오토바이 중에서도 합리적인 옵션이 많고 신차를 사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토바이를 파기 때문에 중고 시장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라스트 마일 시장이나 이제 헤일링 서비스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기존 보유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새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랩 드라이버가 약 60만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 숫자이긴 한데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오토바이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그 오토바이 업계에 대한 그 인사이트와 경제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내다 계속 예, 오토바이 좋아해서 여기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게 어깨너머로 듣는 게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 드렸다던가 혹시 빠져 있거나 마무리로 요거만큼은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처럼 이제 초짜가 소개를 드려도 되는지 하는 부담감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면은 저희 오케이스의 프로젝트를 하면 느끼는 거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30%, 40%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달성하는 것이 앞으로 1년, 2년 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매출을 이제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3천만 명, 4천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확장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협업의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소개 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음, 아까 발표 자료 중에 네. 이제 뭐 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로 확장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던 것 같던데 다른 동남아 국가에 이런 비슷한 플랫폼이 있는지.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 베트남을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4위고 예, 인도네시아가 3위입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토바이를 대표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 사용자들을 상당히 많이 모은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드룸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는 인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각각 업체들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저희 차이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해나 접근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 유치에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린스처럼 잘 투자를 유치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는 동남아시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